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단 제외되면서 삼성전자 등 우리 관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불안하지요. 정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관세 방파제도 쌓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면 20%를 깎아주는 시범 사업이 2달간 시행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학력과 고소득을 갖춘 은퇴자들이 소비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GG세대, 장엄한 세대의 인생이막과 이들의 구매력이 불러올 경제 효과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TV 대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시끌시끌합니다. 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세계의 그 모습인데요. 오락가락해서 더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전자제품은 관세 제외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한 줄 정리. 상호 관세에서는 제외되는 게 맞지만 품목별 관세에서는 포함돼서 조만간 세금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난 12일 그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이런 IT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제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혹시 뭐 아이폰 폭등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없고 해서 좀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호 관세에 완전히 관세에 예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다른 관세의 범주로 옮길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렇죠. 세금은 받는데 그 관세의 항목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세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레빗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는 강행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또 SSD라고 해서 솔리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굉장히 그 IT와 관련된 최첨단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걸 생산해야 되는 것이지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관세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이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컴퓨터 뭐 여러 제품이 있어요. 이건 상호 관세는 빼줍니다. 그런데 관세 면제가 아니죠. 그래서 철강처럼 알루미늄처럼 따로 받는다. 그런 얘기죠. 한번 설명을 그렇습니다. 부탁드려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저런 항목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세서, 노트북과 컴퓨터, 메모리칩, 하드디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제조 장비 이거 굉장히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상호관세에서는 품목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것이 제외되니까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관세 제도가 약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품목별 관세로 계속 부과되는 것이고 이게 해외에서 제조돼서는 안 되고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급적 미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보호무역 관세 제도를 계속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 부분도 또 한국의 IT 제조업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이다 있죠. 보니까 더더욱 대한민국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신뢰성 위기에 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공화당의 아주 원로 상원의원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혼돈, 영어로 케이아스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어쨌든 대통령이 상호관세 안 물리겠다고 했다가 또 물리겠다고 하고. 자, 이게 오락가락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 더군다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돼야 된다. 이런 점을 지금 중국이 특히 좀
그 약점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하길 기다린다고 트럼프가 그랬는데 시 주석 먼저 전화하기는커녕 보복 조치를 더 강화하면서 오히려 그 애를 먹이는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제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145% 고율 관세를 해버리니까 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럼프 일기 때의 이런 관세 전략에 대해서 내수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 대미 수출을 상당 부분 몇 년 동안 줄인 체력을 보강했던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복 관세로서 한 125% 관세 어떻게 보면 그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그런 관세뿐만 아니고 중국 하면 히토류, 히토류 하면 중국, IT 제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히토류의 미국 수출을 지금 중단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자석 같은 경우에도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했던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 항공기, 큰 항공기 이런 부분이 한 대에 막 수억 원씩 하고 하는데 1,700억 원짜리 있어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보잉 787 9기 1,700억 원 상당을 원래는 지난주쯤 인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3주 정도 인수를 연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나 힘 있어라는 힘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저거 상황인 것 발주한 거 같습니다. 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보잉을 비롯한 미국에 상당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숙이고 들어가기보다는 싸울 때는 싸운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무역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손실이 어떻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내수를 올리면 버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세계 2위, 얼마 전에 2위로 내려왔지만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불매 이거 간단히 봐서는 안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꾼 캐나다 못지않게 오히려 더 힘있게 미국산 불매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국의 일반인들이 지금 반미 애국 열풍을 막 거기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한의 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손님한테는 팁을 104%더 받겠다. 이거 이제 딱 트럼프 관세만큼 더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프레카드를 또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SNS에 여러 일반 자영업자들이 반미 포스터 이런 걸 막 붙인 사진을 올린다는 거예요. 또 중국의 한 신발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미국 사업 파트너하고 사업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저거 값싸게 만드는 데가 중국인데 네. 뭐 나이키 같은 거 이제 못 만드는 거죠. 뭐 중국에서는 못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신발 제조업자가 뭐라 그랬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애국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미국 브랜드 불매 지금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뭐 코카콜라, 아이폰, 피자헛,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목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뭐 익숙한 이름들인데 우리는 저런 거 할 수 없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투하를 미룬 것은 증시의 폭락과 함께 가치가 크게 떨어진 미국 국채 때문입니다. 특히 이 미 국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인데 이걸 중국이 직접이 아니라 배후에서 팔아치운다는 의혹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가 세계 최고의 미국 국채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조 거의 600억 달러,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달러.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에 못지않게 중국이 한 7,6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영국이 한 원 비슷하게 돼 아닙니다. 있는데요. 7,600억 달러예요. 달러예요. 예. 진짜 어마어마해서 말이 잘못 나올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일본하고 중국에서 이 국채를 내다 판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은 경기가 침체되면은 나라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공급이 많이 되면은 결국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가진 국채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특히 중국이 미국에 가진 국채를 많이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국채 가격이 툭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한 10년물 그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한 그 이자가 4.593% 선까지 이제 오르면서 그러니까 불안감이 5% 되니까 가까이 된 거는 아주 높은 그렇죠.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간 큰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약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간 선거란 걸 해야 돼요. 2년 뒤에 중간 선거를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다가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 참패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바로 레임덕이 될 수 있어요. 무섭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양측이 아무것도 싸우다가 얻지 못하고 내상을 입는다는 그 무협지 용어 있어요. 중국 사자성어입니다. 양패구상이라고 하죠. 중국의 저가 유통업체들의 타격도 매우 크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큽니다, 제가. 왜냐하면 중국의 이른바 그 저가 유통업체 뭐 알리, 테무, 쉬인, 알트시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근데 이 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있거든요. 있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포가 $800 미만일 경우에 한국 돈으로 114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제도 덕분에 물건을 싸게 팔았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소액 소포 면세 제도 없애겠다. 아예 그런 소포에도 이제는 관세를 120%를 매기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는 그 알테시 측에서 저가 공세를 미국에서 더 이상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럼 재고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국 같은 나라도 덤핑 수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을 때리면 자기가 안 맞는 게 이 싸움일 것 같은데 이 관세 전쟁은 때리면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맞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미 시작된 이 상호 관세, 석 달 뒤에 부과될 이 미국의 고관세에 대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방파제를 쌓는단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파도가 오면은 그걸 막는 방파제가 있어야 이제 항구가 안전하게 되듯이 한국에 이게 그 수출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결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힘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값이 많이 올라버리면은 수요가 뚝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의 어떤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금 경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관세에 대한 방파제를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가뿐만 아니고 이 은행 그리고 또 투자기업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요즘 보면은 WTO라든가 이런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인 보조금 주는 것들도 상당 부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부분의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기업의 대출 위험 감소하기 위해 낮추기 위해서 이 금융권의 자본도 이렇게 늘고 보면은 BIS 비율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그런 작업에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는 석 달간의 유예 기간 중에 협상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이 출혈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에서 이제 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죠.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자금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 원의 수은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눈앞에 놓인 대미 관세 협의의 현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공급하겠다는 이 추가 자금,
이자도 특별히 낮춰줬죠.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한 9조 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각각 어떻게 보면 타겟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에는 3조 원 정도 공급을 하고 단순히 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 혜택도 주는데 최대 2% 정도의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정도 추가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 또 한 1조 원 규모를 수출 다매나 금융 한마디로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EU라든가 네.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그 수출을 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또 일정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상반기 내에 조성한다라고 하니까요. 가장 지금 어려운 때에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까지도 이런 그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과연 이 위기를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관세니까 그 주무관세는 당연히 관세청입니다. 우리도 관세청이 있죠. 그래서 관세 행정 분야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정말 정신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그 국가기관에서 뒷바라지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달부터 관세 애로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해서 이 실무가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있고 또 관세 평가 분리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어떤 그런 시스템 코드하고 한국 코드가 좀 다른 것들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HS 코드란 게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무역 관세를 하거나 무역을 관련되는 변호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요거 HS 플러스 뒤에 10자리의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 네. 6자리는 전 세계 공통인데 네. 그 끝자리 한 4자리 정도가 다 이렇게 조금 각 나라별로 구구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번호 잘못 부르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주소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네네. 그런 부분의 어떤 실무적 어려움을 중소기업들이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알아서 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실무가들을 위해서 유용한 어떤 제도 개선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석 달 이제 상당히 또 지났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든지 깎아주는 게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어렵죠. 만들어 파는 분들이나 사는 분들이나. 그래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아닌데도 우리 농산물이면 20%나 할인해 준다는 물론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4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국의 16개 시장이 시범 시장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시범 시장에 가서 거기에 이제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 사무실에 가셔서 소비자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충전을 하면 본인 확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충전을 하면 2주에 2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데 2만 원을 충전했을 때 실제로는 2만 4천 원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스를 4,000원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4천 원을 더 주면서 결국 20% 할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반드시 본인이 그 상인회 가셔서 그 누리집에 보면 우리 주변에 16개 전국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렇습니다. 가야 되겠네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을 연장할지 여부 또 사업 성공을 위한 이 대형 마트의 협조 쉽게 말해 영업 제한 조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16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이런 포스를 설치해서 근데 포스 설치를 하면은 한 곳에 가서 다 결제해야 된다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결국 앞에 그 통합 포스가 그 결제하는 데가 있지만 각 상인별로 휴대폰이라든가 이렇게 포스라고 해서 하는 단말기만 있으면은 네. 요즘 무선 통신이 다 되니까 거기에서 쉽게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개월 시행하고 나서 전체적인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거 괜찮네 하면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현재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별로 할인하는 품목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죠. 그 반면에 이런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그 할인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특히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고령자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정책적 효과를 보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2만 원 하면 2만 4천 원 정도 한 20% 이상 충전이 되는 거니까 실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제법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 제도적 강체의 확장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만 원에 4천 원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대형마트는 어린이 놀이터니 뭐 이 다양한 부대 시설을 마련하고 원스톱 쇼핑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와서 즐기시라 해서 고객 유치를 합니다. 전통시장은 이런 게 좀 없어서 아쉽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 시국이 이러니까 비장의 무기를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상인연합회에서 장터 유랑단이라고 하는 공연단을 만들어서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2023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독가락의 신명나는 공연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 옛날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줄타기, 엿장수놀이, 동동구르무, 만담, 국국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아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중에 한 그 전통시장에서 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영장단으로 가서 자, 저게 그 어디 그 민속촌이나 가야 보는 것들인데 저런 것들을 하면 구경차 오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그 줄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장수놀이, 만담, 국국 다양한 것들을 하니까 남도소리 이런 공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공연이 펼쳐지다 보니까 많은 시장을 찾는 분들이 또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통시장 저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걷기 대회도 주최한다고 하는데 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걷기 대회를 그 전통시장이 주최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묘한 백출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 대회 이걸 27일 날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요즘에 걷기나 벌써 3차가 됐어요. 네, 이게 요즘에 이제 걷기나 뛰기 같은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전통시장하고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걷기 대회를 한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하는 이런 코스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걸으니까 뭐 건강에도 도움도 되고 네. 출출하니까 오셔서 드시고 네. 물건도 사고 네. 좋네요. 전통시장은 활성화되고 뭐 다 모든 사람들한테 좋기 때문에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모두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시장도 저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티셔츠 하나씩 예쁘게 만들어서 주시면 참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요즘 60, 70대들 돈 있고 실력 있고 건강도 있다 해서 GG 세대로 불립니다. 영어로 그랜드 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웅장한 세대쯤 될까요? 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세대인데 저런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침체에 빠진 내수 경제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In retirement, there'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in creativity. Tried yoga, learned to cook, bought some plants, took classes in Mandarin. Believe me, I've tried everything. 내가 쇼핑을 많이 하긴 하지.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사.
네, 영어 이니셜 2개가 겹친 게 아주 유행입니다. 전에는 마릴린 먼로를 MM이라고 했었죠. GG 저런 뜻인 줄 몰랐는데 숫자로는 저도 웅장한 세대에 들어가네요. 예, 그 지지 세대 저도 알고 보니까 이미 지지 세대였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50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이렇게 넓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지 세대에 해당되는 인구가 1,452만 명의 1,500명만 네. 500만 명 다 되네요. 그렇게 네.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MZ 세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아. 55세부터 74세까지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바로 이 세대가 초고령화 시대의 신주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또 크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른바 실버 시장으로 또 카테고리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떠한 그 소비 여력이 이분들의 시장이 2030년에는 168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저분들이 쓸 돈이 168조 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니어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또 지지 세대 이런 개념이 부상하면서 더 좀 상대적으로 장년층 이상의 세대 이런 세대가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나는 저 나이에 해당이 되지만 지지 세대는 아닌 것 같아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최진영 대표는 확실히 지지 세대에 맞는 것 같은데 자, 이 세대의 특징 뭐라고 요약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 MZ 세대는 생내적 디지털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했는데 이 지금 그 G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문화체육부 장관이 얘기했던 디지로그 세대, 디지털도 알고 그리고 아날로그도 알고 두 가지를 겹친 모던 시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득 또 고자산 이런 것을 키워드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 재력을 겸비했다. 특히 IMF 전후까지만 해도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이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누리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다음에 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86세대하고도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386들이에요. 알고 그렇죠.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시대를 구가했는데 연평균 소득이 대략 약 3,500만 원 정도, 금융 자산이 한 5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 분들을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GZ 세대다라고 지금 근데 평가를 어떤 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도 저 정도의 평균치가 있는 세대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많아서 그중에 장남은 너만이라도 대학 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여동생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이 세대는 거의 대부분 남녀 할 거 없이 대학교 진학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 고소득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번영할 때의 가장 큰 혜택을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니어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걸 통틀어서 새로운 형태의 GZ 세대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GG 세대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혀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이 젊게 보이는 분들, 관리가 잘 된 분들이 많아요. 이른바 감성 나이죠. 자,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리적 나이 있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딱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객관적인 나이 말고 내가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체감하는 나이, 그게 물리적 나이보다 훨씬 젊다는 겁니다. 한 자기가 10년 젊게 느낀다고 그래요. 네, 보통 한 10년 젊게. 그래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60대 정도 되면 노인이라고 했었거든요. 아, 노인. 네, 근데 요즘에 60대 아무도 노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분들 스스로도 큰일 나죠. 나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10년은 더 젊어졌다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지 세대의 어떤 소비 취향이 굉장히 트렌디하다. 뭐 옛날식으로 노인 상품 이런 데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젊은 MZ 세대가 새로운 스타일을 많이 추종을 하는데 그런 MZ 세대의 유행도 빠르게 흡수를 해서 자기 스타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모라든가 건강하게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오, 그럼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나이 많이 든 세대가 주도하는 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뿐만 아니라 이너 뷰티, 그러니까 외모 꾸미는 시장까지도 요즘에는 지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GG 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1인 가구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사별하거나 또 이혼, 졸혼 등으로 혼자 사시는데 그냥 그게 구차스럽지 않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들 갔던 것이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4명씩 가는 데인데 뭐 TGIF. 그렇죠. 네.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이 혼밥, 혼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도 나오네요, 저분.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만큼 나를 위한 삶, 희생보다는 내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한 27.8%, 거의 세 가구 내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일 정도로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런 지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재산도 나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내 아이를 위해서 쓰진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어떤 희생보다는 내 개인의 삶을 중요시해서 그렇다고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혼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혼율이 전체 가구의 한 4% 정도밖에 불과했는데 최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네 가구의 한 가구 거의 25% 가까이가 이혼이 될 정도로 결혼 네 쌍하면은 그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한 6배 뛰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어떤 흐름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뭐 변호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그 이혼이 법적으로 말고 조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별거형 조론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서 나라는 것이 마치 우리 학교를 마치면 졸업을 하듯이 혼인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반에 결혼해서 평생이 한 60대 정도 되니까 걸음머리 팥뿌리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 같이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60대 무슨 검은머리 팥뿌리입니까? 이제 60대부터 새로운 제2의 삶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나온 게 졸혼이고 그런 트렌드가 한국에서도 일부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를 넘어서 사회 현상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끈이 이어져 있어요. 부부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 결혼하면 같이 결혼식장에도 갑니다. 그런데 따로 살아요. 그게 조론입니다.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이들은 디지털 기기 이용에 전혀 거부감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문맹에서 디지털 친화형 시니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제 주위에도 제 연배나 좀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저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쓰시고 저보다 휴대폰에서 최신 AI를 더 잘 쓰십니다. 그만큼 다룰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이것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60대 같은 경우에는 1인 1 스마트폰, 어떤 분들은 1인 2 스마트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본인들이 요즘 최근에 하는 뭐 너튜브 이런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 활용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에 하이텔이네 뭐 이런 PC 통신부터 해서 천리안? 천리안부터 해서 이제 인터넷 이제는 뭐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무선 인터넷 세상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IT 시설을 온몸으로 체감한 세대가 바로 지금 GZ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질로그. 고 이어령 선생이 한 말인데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디지털에 친숙한 시니어들답게 쇼핑도 장에 가거나 직접 가서 안 사고 젊은이들 이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고정관념은 기성세대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쇼핑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 그 지지세대가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유통 채널이 온라인으로 나온 겁니다. 53.9%. 그래서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주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온라인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51.1%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주로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 유통업계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격변이 일어나는 시장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업계 거인들이 최근에 막 위기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1964년부터 1977년생 이 분들이 더 온라인에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핑도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고 특히 온라인에서 날마다 구매한다는 분도 4.4%에 달한다고 하니까 저도 날마다 구매 저도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기기도 잘 알아야 되고요. 돈이 일단 있어야 매일매일 뭘 삽니다. 그 점도 중요하죠. 스마트폰에 익숙한 이 GZ 세대들
은행 거래도 대부분 모바일 기기로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돈도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송금도 그 젊은 세대가 뭐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좀 나이 든 세대는 뭐 지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지지 세대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해서 송금뿐만이 아니라 금융 자산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앱을 통해서 한다고 네.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또 그렇게 하면서 손주 용돈 줄 때도 모바일로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 아, 톡으로 줘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경조사비도 난 못 가니까 모바일로 낼게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금융 서비스도 점점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은행 지점들이 점점 또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지 세대 각종 모임, 거리낌 없이 여러 모임 동호회 이거 회비 내야 되고 비용이 꽤 들어요. 이런 거 여러 또 합니다. 또 고가 소비에도 이 아주 비싼 명품 소비에도 다른 세대보다 당연히 이 돈을 더 많이 쓴다고요. 그렇죠. 아마 요즘 그 가전에 보면 비스포크 가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있어요. 저도 삼성. 처음에 그게 뭔가 했는데 비스포크가 테일러메이드, 한마디로 개인 맞춤형 어떤 가전 이런 한마디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색깔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지지 세대의 소비력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고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또 경제력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게 내가 일단 그 퇴직은 했지만 제2의 인생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소일하기보다는 경제 활동 인구로서 지금 활동하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 그 경제 활동 인구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에는 한 797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968만 명 정도로서 한 5년 사이에 170만 명 정도, 21%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1,000만 명 다 되네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들면서도 건강하고 여전히 앞으로 그 여성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제 활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돈도 벌지만 또 그걸 가지고 자기를 구현하고 하기 위한 돈을 쓰는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에이징, 사회적 나이듦 이걸 축을 하면서 친목 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 뭐 종교 활동 이런 부분도 그 어떤 세대들보다 확실하고 좀 더 즐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요즘 유튜브 채널 활동하는 분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참 많은데 이 지지 세대 유튜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 뭐 꼭 돈 벌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엄청난 또 인기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만든 영상 보시죠. 내가 얘들 셋이나 키웠잖아요. 밤낮 도시락 싸는 거야. 그거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시대별로 다 달라. 무 절인 거, 무말레 절인 거. 이거는 고추잎, 김치는 꼭 넣어줬어. 야, 이게 우리 큰아들 도시락이에요. 야, 그때 그 냄새가 확 난다. 도시락 싸는 그 냄새가. 자, 이제 둘째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느낌 이상하다. 얘들 학교 보니까 줄로 내가 진짜 장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케찹은 안 뿌렸어. 그것도 케찹도 안 좋아해 또. 이러니까 내가 깻가루만 뿌려줬어.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망예 할머니. 구독자가 11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요. 웬만한 중소기업 벌이를 하세요. 대단하죠. 자, 이런 시니어 유튜버의 활동 영역, 대상, 소재 굉장히 넓고 젊은이들 못지 않아요. 네, 요즘에 시니어 세대가 유튜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 유튜브 활용도 좋지만 기성 TV나 기성 신문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튜브 활용을 많이 하시면서 뭐 단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공급자가 되겠다, 창직자가 되겠다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나서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그 분야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네. 메이크업 분야, 저 요리, 도시락 싸기잖아요. 도시락 네, 싸기. 저 이제 일상 유튜브를 하시는 거죠. 뭐 또 요리, 뭐 게임, 상담, 헬스, 블로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신만 그 시니어 유튜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젊었을 때 직업이 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직업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해주는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그게 또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도 앞날이 막막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또 시니어 세대만이 줄 수 있는 어떠한 통찰력 같은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게 채널에 딱 담겼을 때 꼭 뭐 돈을 벌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지혜를 나누고 소통하고 뭐 자아실현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한다는 것이고 방금 나온 또 박막래 씨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78세가 네, 되시는데 네. 트럼프 이분이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같은 거 뭐 도시락 싸고 이런 일상생활 같은 걸 공개했더니 젊은 세대가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니어 유튜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트럼프 동갑이라니까 웃으셨는데 실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꼭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만 지지 세대가 아니에요. 은퇴한 경찰관들을 다시 취업시켜서 다각적인 효과를 본 지자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플러스 폴리스라고 해서 퇴직 경찰관 10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그 퇴직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젊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퇴 경찰관 최취업 프로그램에서 시니어 폴리스라고 해서 그 세종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니어 폴리스를 그 시작한 이후에도 인근 커뮤니티에서 자전거 절도 뭐 이런 부분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런 거 굉장히 그 서민형 범죄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일산에 살면서 집에 밖에 나가 보면은 오늘날 있던 자전거가 없어져 버리고 했던 건데 이런 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발휘해 가지고 계속 순찰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주위에 절도가 없어지면 그에 따르는 사회가 안정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살기 좋은 마을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이 좋고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에는 은퇴한 과학자들을 위한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람직해 보이네요. 네,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은퇴한 과학자들을 위해서 K-과학자 마을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을에서 이 과학자들의 거주, 연구 창업, 후학 양성까지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이게 할 수 있도록 480억 원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그 마을의 시설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일단 하반기부터 은퇴과학자 1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퇴하셨다고 해도 이분들 머릿속에 지식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후학한테 그 지식을 넘겨주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이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은퇴하신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은퇴해도 그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은퇴하신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기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 사회공헌 할 수 있는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퇴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시인데요. 서울시에는 특히 50세를 넘은 분들은 지원하기 위한 재단 자체가 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인데요. 50 플러스. 네, 그래서 연간 1,500명 은퇴자들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제공하고 있어서 상당히 연세 시니어들한테 효과가 좋고 재취업하는 데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올해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지난해보다 한 10% 정도 늘려가지고 사람들도 한 370명에서 한 401명까지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 사회를 통합하고 또 시니어들의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미 프로그램 예능 같은 것에 많이 소개된 분들이죠. 시니어 모델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은퇴하고 나서 나도 시니어 모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예, 요즘에 시니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60세 이상 모델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델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 수업이 패션쇼라고 합니다. 패션쇼를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수료식을 하고 실제 모델 일자리를 연계까지 시켜준다는 오, 거예요. 아주 뭐 토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동시에 또 조향사, 경비원, 도보 배송원 등등 다양한 직군의 시니어 이 사람들을 이제 양성하고 취업 활동도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고 단순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현장 체험, 실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G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얼마든지 인생의 그 이막이 열려 있습니다. 최진영 대표,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때늦은 꽃샘 추위에 난데없는 비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